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희도 그 명앵커처럼 굉장히 좀 신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뉴스룸 팀 지각 아닙니다. 아, 저희 지각했다고요? 네, 지각 아닙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그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오늘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파라고 부르는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지난 10월에 타결이 선언되긴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의 논의가 있고 나서 오늘 정식 서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어떤 산업이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그러면 어떤 교역 품목을 많이 교류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2022년과 2023년 수치를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 무역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은 일단 단연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우라늄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 원전 거기 있어서. 있으니까요. 네네. 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단연 가장 큰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관세가 낮아지게 될 경우 그러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수출하기가 참 좋아지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2023년 연간 수치를 보더라도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금 여기는 3억 4천만 달러잖아요.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강한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단연 자동차 품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좀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중동 국가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11%가량을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원유 수입에 대한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될 경우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게 10년에 걸쳐서 철폐가 되게 되는데 결국 원유 도입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무기류, 쇠고기, 닭고기, 과일, 라면 이런 농축수산물의 관세도 철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푸드가 최근 뭐 미국을 비롯한 그 서구권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중동권에서도 사실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라면의 경우에는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이제 중동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게 할랄 푸드가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라면을 생산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에 다른 음식을 또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차 생산. 예. 근데 그 교차 생산하는 그 품목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출 품목으로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예. 이제 재계의 그 수장들은 당연히 나갔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코인. 네, 그쵸. 업비트죠. 네, 그리고 무신사의 조만호 의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무신사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무신사에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갔냐? 무신사가 그러면 뭐 수출 기업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수출 기업이라고 보기 아직은 어렵거든요. 예. 뭐 글로벌 플랫폼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것도 뭐 미국하고 일본이 대부분이고 중동 쪽에는 아직 사업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무신사 쪽에 연락이 오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연락 왔습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랍에미리트가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제 정세를 한번 들여다보건대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석유 산업에서 사업 구조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IT도 하고 여기서 인공지능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패션 플랫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한번 가보시면 물론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잡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압력이 좀 덜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그쵸. 외국인들은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개방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패션으로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패션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패션 업체 입장에서도 만약에 사실 중동 국가를 타겟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중동 국가 가운데 한 국가에서 교두보를 열게 되면 다른 중동 국가로 또 넓힐 수 있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패션 업체들 쪽에서도 좀 이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니즈가 양쪽에서 약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중동 국가에서 우리의 기업을 보고 싶어 했다. 요 정도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득 불닭볶음면 그 삼양식품 그때 취재할 때 그 중동에서 불닭볶음면 먹으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가린 여성 의상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분들이 그걸 먹냐? 그랬더니 집에서 먹는데요. 이거 일단 맞다. 집에서 먹는 집에서는 안 쓰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거기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또 쳐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투표소 같이 거기서 보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쵸. 벗고 이렇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웬 불닭볶음면을 거기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중동이라 그러면 뭔가 보수적이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야 불닭볶음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거기는 국물 음식보다는 볶는 음식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별개더라고요. 이게 볶음면류, 그러니까 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국물 라면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볶음면을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오히려 불닭볶음면 같은 게 오히려 덜 낯설답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그쪽이 조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그 중동 치고는 좀 개방적인 곳이라서 근데 아까 전에 AI 얘기 잠깐 해주셨었는데 그래, 이것도 언젠가 한번 길게 한번 설명드리면 재밌을 건데 저런 게 있대요. 이게 그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자기네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플랫폼을 제공하면 거기 물어보고 왔을 때 그걸 다 번역을 해서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뭐 네이버가 이제 사우디라든지 UAE하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초거대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학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는 그냥 있더라도 거기에 뭐 이게 추가로 파인 튜닝하는 데이터 같은 거를 그쪽 거를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얘네는 그냥 모델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 그 국가에 있겠네요. 국가가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대신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플랫폼이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협력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랑 뭘 하려 그러면은 약간 뭔가 패권적인 얘기가 좀 있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이라 그러면은 뭔가 패권을 부리진 않을 것 같고 정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삼성노조 얘기해야죠. 삼성노조 29일 사상 처음으로 첫 파업을 시청했습니다. 뭐 삼성노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보다는 뉴진스님이 훨씬 더 이거 뭡니까 이거? 뉴진스님 모셔가지고 개그맨 윤성호 씨 그 초대해갖고 공연해서 야 뭐 노조빈 해가지고 연예인 부르냐 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이 참 어려워요. 이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데 오늘 일단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코스피 떨어진 거랑 그 삼성전자 떨어진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추세적으로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뒤로 쭉 물러져 내려가는 저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일단 내용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여기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돼요. 전삼노라고 좀 부르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전삼노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14,000명, 15,000명 한 요쯤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2만 8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여기가 2만 8천 명으로 늘어났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DS 부문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작년에 성과급이 없었던 그 부분이죠. 예, 성과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왕창 몰려가고 2만 8천여 명이 됐는데 여기가 1969년 창사 이래 한 번도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희 회장 때 계속 무노조 경영을 그렇죠.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노조 탄압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재용 회장도 그 수사를 많이 받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 노조는 허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노조는 만들면 그냥 만드는 거지. 네. 이거를 뭐 사측에서 노조를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노조를 뭐 만들 수도 있지 네. 라는 정도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영향이 별로 없다가 여기에서 이제 성과급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14조 8천억 적자 났거든요. 네. 근데 요 상황만 보면은 14조 8천억 적자 났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초과이익 성과급이니까 네. 초과이익의 그 레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의 갈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서 2022년과 23년에도 임금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돼서 여기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뭐 쟁의권을 확보하려 그러면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노동청에다 노동 신청도 조정 신청도 해야 되고 뭐 그래갖고 그 쟁의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네.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파업을 하는 걸로 그 파업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6월 7일에 하루는 연차 소진을 하자. 네. 이거는 이제 파업의 개념은 아니고 공동으로 연차를 쓰는 건데 이것도 그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네. 6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쓰게 되면은 6, 7, 8, 9 해서 4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약간은 좀 시니컬한 시각도 있죠. 쉴라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냥 뭐 하루 쉬자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그때 원래 휴가 많이 쓴다. 원래 많이 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쉬는 걸로 인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게만 보면 네, 네. 타격을 좀 덜하게 하려는 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좀 시선이 좀 엇갈린다는 엇갈리겠네요. 거예요. 예, 이게 그 사측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징검다리 휴일 껴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놀아보자 네. 뭐 이런 건지라고 해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여기서 조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전에 그 경계현 대표가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현 대표는 약간 덕장 스타일.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소통을 네. 좀 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정현현 부회장이나 한종희 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센 밀어붙이는 옛날 네. 스타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 우려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할 경우에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좀 얘기했는데 경영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요 표현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죠. 네.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여기를 보는 시각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노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노조 느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대차 노조 느낌.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노조가 아닌 노조 느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좀 낮은. 네네. 그런 노조 느낌이 있는데 또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그 엔지니어링 쪽도 꽤 많지만 약간 화이트 칼라 노조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희조님이 기사 맥락이 없는데 파업하는 이유를 말해야지 사측 논조만 이야기하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과급 초과이익 성과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레벨이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뭐 11억 이상 저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조에서는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좀 바꾸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들이 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지보다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그 상징성 있는 기업
이고 네. 그동안 없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전환이 된 걸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기업 활동보다는 그냥 노동자 복지 아니면 귀족 노조의 프레임이 또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다들 이렇게 명확하게 뭔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기업들의 수많은 노조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갈등적인 노조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협업적인 노조 구조로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네. 이게 아직 삼성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주기적으로 파업을 하는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네. 일종의 과격한 약속 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요. 네. 여기서 내가 상산 차질을 일으켜버리겠어 하고서 주말 특근으로 네. 메우는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야 얄짤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또 뒤로 또 챙겨주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니면 나머지 전자기업들 노조는 대부분 협상해서 적당하게 하다가 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 삼성전자 노조 자체도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불명확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면 약간 정무적인 느낌들이 좀 강하거든요. 여기 뭐 민주노총이 껴있는 것도 있고 한국노총 껴있는 것도 있고 네네. 그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논조도 이게 사측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이 이걸 먹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논조의 기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으로 비춰주는 프레임을 네. 또 회사 쪽에서는 또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영진과 노조의 관계가 아니라 네. 그 노조끼리의 힘겨루기에 의한 갈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조금 더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임원분들은 따로 주머니 찾는데 왜 사원 욕만 하냐?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노조와 이게 경영진이 협상을 할 때에서 그런 논조들이 또 오히려 좀 엇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딴 애들은 저렇게 봤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도 이게 초삼성 노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뭐냐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말고 이른바 삼성후자라고도 부르는 다른 계열사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의 또 갈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 봐라 저 지들끼리 노노 갈등하는 거다 또 이런 식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임원들하고 하는 거는 사실 임원에 대한 그 보수 체계의 계약과 네. 그 직원에 대한 계산 체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오히려 좀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그럼 임원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또 그럼 임원에 대한 거 얘기하다 보면 또 논조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네.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어제 좋았거든요. 어제? 네, 어제 아, 좋았어요. 어제 장 막판에 확 들어올렸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이슈가 항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조와 경영진, 네. 노조와 주주, 경영진과 주주, 네. 주주와 채권자 뭐 이런 사이의 거버넌스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참 많은 영역에서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어떤 분명한 어떤 스탠스가 각 그 입장별로 스탠스가 보이면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서 우리도 이제 관찰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니컬하게 그 얘기하는 삼성 직원분들 얘기는 이것도 해본 사람이 좀 하는 것 같다. 아, 네. 그 현대차 가서 좀 배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조차 나온다. 네. 자,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임원하고 비교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도 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긴 건 아닌데
그 해저 케이블 투자 개화하나 LS가 영국의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HVDC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아마 이미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LS가 영국 글로벌 인터커넥션 그룹과 GIG라고 부릅니다. 합작 회사인 LS 에코 어드밴스드 케이블을 세운 데 이어서 영국 현지에서 HVDC 케이블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 북동부의 11.7 헥타르 부지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럼 올해 말까지 설립 인허가를 마치고 2027년에 이제 인증을 완료해서 공장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그럼 이제 2027년부터 해저 케이블, 특히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요즘에 그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에 대한 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근데 해저 케이블이 풍력 발전소가 바다 저 멀리 우리가 연안이 아닌 원거리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를 내륙으로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고압의 송전선로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멀기 때문에 초고압으로 이 전기를 높인 다음에 그 전기를 쏴줘야 되는데, 이게 교류로 하게 되면, 사실 교류는 생산도 교류, 그 다음에 사용도 교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편한데, 송전을 할 때 교류를 그렇게 멀리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기술적인 이야기로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제 무효 전력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류로 초고압 송전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은 원래 직류로 나와요. 아, 그렇겠죠. 돌리는 거니까. 그걸 또 변전을 해서 보낼 네네.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깔 때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 필요한데, 이 직류 송전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플레이어가 단 6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LS 전선과 대한전선, 그리고 이탈리아의 프리즈미낭, 프랑스의 넥상스, 독일의 NKT, 일본 스미모토, 이렇게 6개 플레이어밖에 없는데, 지금 해상 풍력과 해상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권 팀장님이 그 앞권에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콘텐츠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해상 케이블은 그 도청이 가능하다면서요? 이건 전력 케이블이고, 네. 제가 그때 했던 건 통신 케이블. 통신 케이블? 다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또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해저 케이블이 지금 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해저 케이블에는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 많이 트렌드로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가 원래 해저 케이블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저 신안 앞바다에다 풍력 그 발전소 만들 때 LS가 가지고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원래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해저 케이블 어디서 살지도 이렇게 다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LS 전선 가서 이제 해저 케이블 좀 살라고요. 그러면 언제 사세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뭐 인허가나 이런 거 다 받았냐? 네. 아직 이제 프로젝트 하려 그런다. 그러면 그거 다 바꿔 와라. 일 많다. 네. 저 뒤에 줄 서라. 그 정도로. 네. 그래 해저 케이블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풍력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풍력 발전하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뭐가요? 계획하고 이제 발전이 되는 데까지요? 아니, 원전도 아니고 10년이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송전은 어차피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발전소가 발전을 만들어도 실제로 이걸 개통 연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한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LS의 이번 건은 굉장히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영국의 글로벌 인터커넥션 그룹? 합작 회사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또 이제 풍력 엄청나게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도 많이 해외에다 팔고 있지만, 그 한국의 이제 그 케이블도 글로벌화 된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화 돼 있지만, 그렇죠. 영국에 또 공장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장을 좀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역시 제조는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를 잘하는데 네. 남들이 잘 몰라줬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제조의 나라가 와니까 제조를 잘하는 나라 어딨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그때 네. 걔네 말고 없냐. 그렇죠. 그런데 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 그래갖고 뭐 지금 이게 오늘 나온 뉴스가 케이블뿐만 아니라 천궁인가 있었죠. 잠시만요. 네. 제가 좀 봤는데 지나가다가 오늘 우리 좀 뉴스 좀 편하게 합시다. 이게 뭐 맨날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갖고 그래요? 보다가 천궁 2 이라크에다가 네. 이것도 사이즈가 꽤 크. 3조 5천억 최소 3조 5천억짜리 천궁 2 한국형 네. 패트리어트 이라크에 수출한다. 이게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LIG 넥스원의 그렇죠. 연내 계약을 체결로 이라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제조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우리나라 방산 수출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서 좀 찝찝한 거는 있긴 있죠. 근데 이라크가 돈 결제 잘 해줄까? 네. 요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제조 분야에서 이제 국내로 한정돼 있던 그 제노님 이라크 그지 나라라뇨. 그렇게 너무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이라크 대사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꽤 많이 변하고 있긴 합니다. 그 계약 네. 한 거 돈 네. 잘 챙겨주겠다. 그 얘기도 이제 이라크 대사님이 좀 그렇죠.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 국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시장으로 한정돼 있던 데들이 성숙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시장이 넓어지는 측면에서 그건 성장 산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조를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구 문제는 진짜 우리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의 계절이 바뀌듯 봄이 오면 따뜻하고 여름이 오면 덥듯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줄어든다. 이게 너무나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 지난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 474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는데요. 네. 지난해 1분기 감소율이 5.7% 감소해서 6.2% 감소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헤드라인 좀 바꿔주시죠. 네. 예. 네, 헤드라인 합계 바꿔주시죠. 출산율이 0.76명인데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0.76명. 그럼 1분기 전년 1분기와 비교하면 0.82명이죠. 그러니까 1분기의 합계 출산율이 좀 높게 나온대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0.06% 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0.72%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올해를 합산하게 되면은 올해는 드디어 0.6명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52년이 돼서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선 사람의 나이가 59세가 될 거다. 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9세가 청년이네요, 그러면? 중간 정도니까 뭐 청년, 중간이니까 네, 청년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35%가 줄어들 거라 그러고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생부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도 뭔가 이게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시니컬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18년간 저출생 대응에 380조 원의 예산을 썼다는데 이게 우리 둘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받았나. 그러니까 뭐가 뭘 저출생 저책이었지라는 네. 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아예 아동수당 주는 거 10만 원 주는 건 되게 네.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주거대책 시프트 2.0 이게 헤드라인으로 뽑힌 거예요.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시프트가 뭐냐면은 그 장기 임대주.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겁니다. 한 명을 원래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도 갈 수 있게 해준다가 하나 있고 네. 이게 2007년에 도입된 거예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시프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 게 특성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시프트 2.0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기본 거주기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자녀. 네. 그러니까 무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면 줄게. 그러니까 나면 줄게라는 것보다 줘야 낳지. 결혼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어디 살 데가 있어야지. 네. 그래야 애를 낳지.
그래가지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예비 신혼부부한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지고요. 기본 주거 거주 기간이 10년인데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낳으면 어떡하냐? 네. 결혼하고 안 낳으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원래는 10년인데 자녀를 낳으면 2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2명을 낳으면 20년 살던 후에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임대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10% 싸게 살 수 있고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넓은 평수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아이를 낳는데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20년 애를 셋 낳으면 20년 후에 내가 집을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여기는 뭐 1.8 뭐가요? 아이 숫자가 1.9명 1.9 정도 됐죠. 1.9명. 저는 2명. 네. 근데 애 낳을 때 이거 애 낳았을 때 정부가 이거 해서 20년 후에 20% 저렴하게 해주면은 뭐 요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뭐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둔촌주공이라는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그렇죠. 주택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어떤 게 인구 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정책들을 통해서 뭔가 출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독려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18년 동안 180조를 썼다는데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380조를 380조. 썼다는데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책은 언제까지 이어가지는 이제는 안 해야 되겠죠. 네네. 비상사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다음 거 좀 예뻐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OLED 비행기. 뭐 말을 좀 제가 약간 바꾸긴 했는데 비행기에 이제 OLED 패널 들어간다 이건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787 보잉 787에 OLED 디스플레이들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요쪽에 보시면은 그 캐빈 선원들이 이제 그 활동하는 공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천장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옆에 벽면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요거 OLED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LG 디스플레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787이니까 이제 보잉이겠죠? 예. 보잉. 그다음에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이제 OLED 패널 운용하려면 여기 소프트웨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 제공하는 거. 이제 LIG 넥스원에서 했고. 이렇게 3사가 힘을 합쳐서 비행기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넣는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OLED 그 얘기 많이 했지만 소비자가 화질을 보고 LCD와 OLED의 차이를 느끼기라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예. 사실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OLED를 탑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OLED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사용량이 적다. 그리고 얇다. 휠 수 있다. 여기 좀 보면은 네. 천장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LCD로는 이게 안 되죠. LCD로는 이렇게 휠 수 없죠. 요렇게 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휘는데 얇다. LCD도 좀 두껍잖아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적다. 그럼 사실 이제 787 뭐 이런 데서는 물론 엔진 쓰겠지만 전력 사용량 줄여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OLED가 좋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OLED 자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OLED 패널이 달린 물건을 팔 수는 없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제품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을 느낄 수 없는 곳들에 OLED가 하나씩 탑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BMW 7 시리즈 오늘 그 사진 안 들고 왔는데 7 시리즈 보면은 BMW 7 시어터 다이나믹 시어터인가요? 그 시어터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럼 뒤에 계시는 쇼퍼들이 보는 영화 보면서 이제 갈 수 있고 그 디스플레이들 대부분 이제 모두 OLED가 들어가는 건데 뭐 아우디, 벤츠, BMW, 페라리 이런 기업들의 OLED 모두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없는 곳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OLED 시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OLED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로 사실 OLED 판매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동차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동차 많이 나오고 이 SDV 얘기 나오면서 네. 내년쯤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그 OLED 패널 이렇게 자동차 앞에 쫙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OLED 업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확장을 네. 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연봉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봉 얘기 좀 해보죠. 마지막 뉴스인데요. 직장인이 생각하는 고연봉은 8,550만 원. 하지만 이직을 해야 가능하다. 보여주세요. 이직을 해서 저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회사 안에서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코리아가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8,550만 원 이상부터 고연봉이라고 생각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7,860만 원. 근데 이게 몇 살을 기준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대로 봤을 때는 30대는 8,470만 원, 40대 이상은 9,5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몇 살의 고연봉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20대 기준으로 이렇게 뭐 고연봉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봉 수준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40대 이상은 9,510만 원이라는데 고연봉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내부 승진보다는 이직이 더 빠르다라는 인식이 51.2%로 가장 강했습니다. 네. 내부 승진으로는 이제 관리자나 임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46.3%고요. 경력과 근속 연수가 쌓여야 된다라는 건 39.4%, 전문 자격증 소지가 고연봉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2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연봉의 기준으로는 이것도 사실 좀 되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능력보다는 기업 규모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쩌면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면은 열심히 다니면 1억 받을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봐야 그 정도를 못 받는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그런 인식에 기반을 해서 이직을 통해서 연봉 점프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연봉이 올라가면은 그럼 진짜 얼마입니까? 8,550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왜 지금 출산율이 0.7명대인지 그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저 영어 유치원 한 방이면 끝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봉 좀 올라가면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네. 거기에 뭐 또 이거 집도 좀 되면 집값도 좀 올라가게 되고 지역도 이사 가게 되면 주거비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죠. 다 이제 아이들, 딸, 장가 다 보내고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모이면 똑같더라. 잘 산 놈이나 못 산 놈이나 똑같더라. 이런 말씀을 건강한 많이 놈이 하시죠. 최고더라. 그러니까 저 아까 저도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보잉에 왜 하필 보잉이었을까? 에어버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들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